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 이야기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022년이 불과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시고 다양한 분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권의 책 때문인데요. 나는 대한민국의 강사다라는 책의 저자들과 대한민국 금기깨기를 출간하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계셨죠? 예. 자, 지금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금기깨기입니다. 대한민국 금기깨기. 제가 원래 책 읽는 거를 물론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이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개 요새 그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비분강개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 책은 그 문제점도 진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보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절박한 심정으로 책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쇼트랙 경기가 있습니다. 예. 쇼트랙 경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그 강국이죠. 짧은 트랙을 이렇게 도는 그 겨울 스포츠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좀 쇼트랙 경기에서 코너웍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웍. 네. 왜냐면은 쇼트랙 경기를 하면서 뒤떨어진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를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은 일직선으로 된 레인이 아니고 코너웍을 돌 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코너웍을 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완전히 재편되는 국제 경제 질서, 코로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전부 다가 이 코너웍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너웍을 돌고 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답은 첫 번째로는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해답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해답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쓴 책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많은 나라와 함께 이 쇼트랙에서 코너웍을 돌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웍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기회이면서 위기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협업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주로 이제 최근 몇 년간은 협치를 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정치권 보면은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열인데 그 분열은 정치권에서 나온단 말이죠. 자, 대한민국 협치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도 분열된 집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거든요.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원래 사실 원전은 성경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모양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잘 지적하셨다시피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협치를 할 수 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들이나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기득권을 내놓을 생각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대편 보고 바뀌라고 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앞에 두고 야당은 무조건 또는 닥치고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조금 표현을 좀 세게 하자면 지옥에서 악마라도 좀 데려와서 이 정권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무조건이라는 표현. 네, 무조건 그런 것 같고요. 거꾸로 여권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정도의 절박한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가 안 되는 거죠. 합치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구도로 갔을 경우에 과연 우리 20년 이상 묵은 경제와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협치는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자기 금기를 깨면서 협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협치 또는 연정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공통공약추진위원회 같은 것입니다. 예.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내는데 특히 경제 부문을 포함해서 통계를 내보면, 분석을 해보면 7, 80%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가 끝나면 이긴 층은 빌공짜 공약으로 만들고요. 진 측은 자기가 낸 공약도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죠. 네. 또 이긴 쪽은 빌공짜 공약으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가 끝난 뒤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예컨대 여야정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예.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중에 공약 중에서 공통공약을 좀 불려서 내고요. 예.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같이 추진토록 하는 것이죠. 아마 각 당이 제시한 공통공약이라면은 비교적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뭐 소위 보수 정권에서 잡았다고 치시지요. 그랬을 경우에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예컨대 노동이나 복지나 교육이나 여성 공약은 더 잘할 수 있는 상대편에게 장관이나 공공연장 자리를 네. 제의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소위 진보가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나 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부동산 정책은 보수정이 보수 잘하는 쪽에 것도 있으니까.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 장관이나 공공연장을 제의를 해서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다면은 궁극적으로 나가서 연정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런 기반 위에서 국민들에게 서로 정책 경쟁을 하면서 아주 건전한, 그러니까 아주 생산적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책에 예. 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를 하는 거 보면은 승자 독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협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편가르기로 서로 지독하게 싸우는데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하면 화가 나고 잘한 거 보면 화가 더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예, 좋은 말씀이네요. 그게 국민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승자 독식 구조를 제가 제 책에서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승자 독식 사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 학생이 이 오락을 하는데 의자 빼기 놀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가운데는 의자가 9개밖에 없어요. 음악이 연주되다가 음악이 다 그치면 의자를 하나씩 차지해서 앉아야 되는데 한 명은 무조건 못 앉아요. 앉은 사람 탈락. 그렇습니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9명이 남으면 다시 의자를 하나 빼고 8개가 네. 남고 그다음에 7개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한 경쟁이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무한 경쟁이면서 무한 스트레스. 무한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쟁터가 됩니다. 10대는 입시 전쟁, 예. 20대는 취업 전쟁, 30대, 40대는 자산 전쟁, 부동산 전쟁, 자녀 교육 전쟁, 예. 50대 넘어서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전쟁, 이런 전쟁터가 돼버렸거든요. 특히 이 승자 독식 구조의 전형적인 것이 정치판입니다. 예. 원장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다시피 5년 단임 대통령제, 이기면 다 갖고 지면 다 잃고.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표라도 더 이기면은 더 많으면 다 가져가는 거죠. 이기고 다 가져가고 그분을 지지한 유권자는 과잉 대표되고 네. 그렇지 않은 다수의 유권자는
과소대표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권을 잡거나 선거에서 이긴 쪽은 5년 단임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다음 선거 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국가 과잉이 되고 돈은 재정은 더 써야 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예. 우리가 협치나 네. 연정이나 정치권의 타협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너무 지독하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국민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못 쳐다보고. 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셨지만은 국무조정실장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했으니까 아, 처음에 가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지는 법적으로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할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국가공무원 없고 부처공무원이다. 네, 네, 부처 맞습니다. 이기주의. 뭐 자기 부처에 대한 것만 챙기려고 들지 국정 전체는 안 본단 말이죠, 이게. 자, 이거 협업 행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정말 좋은 답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부 바깥에 계시다가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3년 동안 아주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이제 답을 좀 드리자면 저는 공직생활을 34년 했습니다. 아마 예.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 할거주의가 아주 심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확신범들입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보상이 커요. 예. 인센티브가 큽니다. 예. 부처 간의 협업을 위한 회의에 나가서도 그 협업보다는 돌아가서 기관장에게 보고할 우리 부처의 입장을 내가 이렇게 잘 대변하고 관철시켰습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인센티브. 본인한테 좋고 그렇습니다. 칭찬받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래야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예. 평가 시스템 자체를 좀 완전히 바꿔야 바꿔야 될 됩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도 예를 들면은 적극 행정하고 협업하는 공무원에게 보상이 가도록 하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북돋아진 것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중간 간부를 충원하는 제도인 고시제도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제도 같은 것도 보다 오픈시키거나 심지어는 없애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공무원을 충원하는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지금 호봉제로 해서 이렇게 1급부터 9급까지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예. 공무원 출액이라고 할까요? 또 나누어서 저는 전문직과 관리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다양해진 워낙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보수는 올라가면서 자기 전문직으로 쭉 갈 수 있는 분야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 출액은 이제 관리직과 이제 리더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출액이지요. 네. 그런 출액을 하는 분들은 직업 안정성을 깨야 됩니다. 예. 이 철밥통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이 공무원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20%는 관리직으로 가는 출액을 만든다고 하면은 행정고시가 됐던 또는 7급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이 됐던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직업 안정성을 깨면서 자기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에 자기 경력 개발을 하면서 오픈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출액에서는 계속 보수는 올려주되 전문성 올려주면서 1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하지 말고 네. 가도록 하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인센티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또 공무원 충원과 임용과 승진과 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감사 제도를 포함한 보상과 평가 시스템 전면적인 개편이 없이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전면적인 저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예. 더 좋은 견해가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뭐 이 철밥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공직사에서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금기 깨기를 예.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중에 철밥통 금기 깨야 됩니다. 맞아요. 공무원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철밥통이 많아요. 시험 한번 붙은 거로 자격증 하나 딴 걸로 어떤 서클에 들어온 걸로 평생을 철밥통을 평생 누리는 빼먹어. 그냥. 있습니다. 뭐 좀 우리 그런 직업이 많죠. 예. 사자 돌림 교사분들 왜 사범대 교육대 나오신 분들만 교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 교사 될 자격들이 계신 분들이 예. 많거든요. 제가 곳곳에 철밥통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총장을 해보니까요. 교수한테 꼭 박사학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업 강의를 하는데요.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과목 뭐 가르칩니까? 했더니 창업에 필요한 법규, 그 파이낸싱, 자금조달 이런 걸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가르치는 교수분은 창업해보신 분이냐? 예.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그 과목은 그런 분들도 좋지만 여러 번 창업을 해서 실패하신 분들 모시면 안 되겠냐 얘기한 적도 있어요. 살아있는 걸 배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금기 깨기가 뭉치면 산다는 금기 깨야 됩니다. 예. 순혈주의, 음. 동정교배, 우리들끼리 뭉쳐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 예컨대 공피아, 관피아 이게 다 뭉치면 산다는 맞아요. 그 금기 하에서 살아오신 뭐 것들이거든요. 순혈주의 비슷한 맞습니다.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걸 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뭐 수십 년 전에 있었지만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뭉치면 죽고 연결하면 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결 경제 시대 아닙니까 예, 지금? 맞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던 대목이 있는데 대한고등학교 아주 비유를 적절하게 해줬어요. 의욕이 넘치고 정말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망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한고등학교 이제 대한민국의 좌상이었습니다. 예, 예. 비유해서 그 네. 얘기 잠깐 해주세요. 대한고등학교라고 하는 가상의 고등학교를 제가 비유로 내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그 4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학생들 점수가 낮은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 어느 날 새로운 붐이 생겨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생겨서 학교가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주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고 우열반 만들고 입시와 성적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만에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40점짜리가 80점짜리가 됐어요. 그런데 80점이 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과거식으로 그런 스파르타식 중앙 집권적으로 몰아붙이기식의 그 학습 방법으로는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성적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90점, 100점짜리인가 하면 40점, 50점짜리가 있고 양극화. 성적 양극화 벌어지고 세 번째는 우열반에 이렇게 성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부도 믿질 않고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과 공정의 문제가 생겨서 이 고등학교가 여하튼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등학교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과잉, 국가 개입주의와 관주도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아직도 개발연대의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제는 양극화 소득 불균형 문제가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만인의 만이 된 투쟁, 불신, 갈등 이와 같은 우리가 사회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고등학교로 딱 비유해서 썼을까? 책은 이렇게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한 것이 바로 그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신자유주의가 장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런 현상들도 다 여기에 진단과 대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워낙에 뭐 이 민간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력으로 그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공직사회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저도 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으로 예. 계셔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지금 협업이 잘 안 되고 갈등과 이 반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우리 대한민국 협업이 잘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와 같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게 그거죠. 자, 한국 사람은 원래부터 협업이 안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 보면 뭐 품앗이도 있고 투례도 그럼요.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오히려 좋은 전통이 많죠. 많아요.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아주 연구하다가 뿌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협업을 그 잘한 사례 또 왜 잘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뭐냐면 비전의 공유, 비전의 공유. 자, 그러니까 뚜렷하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강한 위기감이 느껴졌을 때는 협업을 잘해요. 네, 네. 그게 뭔가를 보면 IMF 체제 때 우리가 근무호기 그렇죠. 강한 위기감이니까 그때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고 뭐고 다 모여서 그다음에 2002 월드컵 네, 네. 선수만 뛴 게 아니거든요. 선수 응원단 그다음에 국민 전체가 다 모여서 그때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강한 위기 그다음에 비전이 뚜렷할 때는 제가 볼 땐 지금 뭐냐면 위기는 강한데 비전이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면 비전을 확실하게 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협업이 안 된 이유가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한 가지만 꼽으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불신 때문에. 아까 지적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불신 지적을 하셨고 맞습니다. 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해주셨는데 이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불신의 99%는 다 정치권에서 나온 겁니다. 제 혼자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그 이제 공직에서 나와서 전국의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농촌, 어촌, 중소기업 또 청년들도 만나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지난 연말에 피부를 느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농촌, 어촌 혁신을 위해서 가서 만났던 그 정말 서민분들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예. 제가 어제 그제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예. 거제도에 어촌계가 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제 어촌 개장 협의회 75개 협의회에서 저보고 고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제가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 네. 제가 그 어촌계 중에 한 군데 다대 어촌계에 가서 멸치잡이를 하고 하루 자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이번에 가서 제가 하루 자면서 그분들 세계 어촌마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75개 어촌계가 예를 들면은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의 여지가 많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어장의 경계선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이것은 예. 자기들의 텃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니까 정말 슬기롭게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윈윈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협업의 잠재력과 가능성과 저력을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예. 정치인들은 쪼개져서 싸웁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어떠면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권력 다툼과 기득권 유지와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쪼개져서 서로 간에 정말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진한 보수, 철진한 진보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다 과거 얘기고요.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저력과 잠재력과 협업의 가능성을 북돋을 수 있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잠재력과 저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과 사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서부터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대타협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정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MZ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 얘기가 보니까 저는 뭐 절절히 와닿아요. 태어나 봤더니 이미 산업화가 다 됐고 태어나 봤더니 민주화가 다 됐는데 이 꼰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산업화 세력이다. 나는 민주화 세력이다. 이런 공이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고 기득권도 존중해달라. 이거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뭐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을 봤어요. 이런 겁니다. 청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능력 발휘하면서 열정껏 살고 싶다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 정치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사회 구조가 그 잠재력과 저력을 발휘하고 극대화시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죠. 더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창업할 기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기회, 연애할 기회, 결혼할 기회, 애 낳을 기회죠. 제가 몇 달 전에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특성화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상업학교였죠. 옛날로 얘기하면 고3 여학생이 제게 편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오늘 차 안에서 읽어보니까 자기는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고3인데 취업을 해서 소녀 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취업의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있다 이런 편지였어요. 제가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데 45년 전에 제가 바로 딱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저도 상업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여섯 가족에 제가 가장이 돼야 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취직도 했고 또 힘들긴 했지만 야간대학 들어가서 대학 공부도 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학생은 45년이나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수백 배 발전했는데 왜 그 학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 학생뿐만이 아니라 또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중소기업분들 장사하고 기업하고 사업할 기회가 더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신락같이 주어지는데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기회의 사재기를 합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은 아파트 한 채 써가지고 인턴도 골라갈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의 양극화. 기회의 양극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더 고른 기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청년들의 저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 이것은 경제 파이를 키우고 시장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포용과 상생과 원장님 강조하신 협업 같은 걸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제가 볼 적에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책에서 승자 독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기회를 독식하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죠. 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좀 바꾸면 어떤가 이런 말씀도 하셨고 분권형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역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의 자격, 좋은 대통령의 자격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통합을, 협업을 위해서 그 비전 제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미래 지도자는 미래 비전을 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차 10km 시속의 마부는 10m 앞을 내다보면 됩니다. 시속 60km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수는 그저 한 몇백 미터 앞을 내다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광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나라의 운전대를
잡은 지도자는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예.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역량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과 경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될 것이거든요. 뭐 제일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하나를 꼽자면 이제 글로벌입니다. 예. 지금 정치 지도 중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 없는 것 같아요. 예. 경제 얘기, 글로벌 얘기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역량, 글로벌 역량, 또 발전하는 이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그를 이해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하는 그런 네. 역량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좀 쪼개졌습니다. 철진한 이념 싸움,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고 지역이 싸우고 있고 또 어떤 정치 지도자 분들은 그와 같은 분열을 오히려 조장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예,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는 우리 국민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통합, 또 원장님 강조하신 협업도 관련되겠지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정말 아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예. 그런 국민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제가 꼼꼼하게 읽은 이유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비분강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가 써있기 때문에 야, 이대로 가면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이었는데 직접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에 제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런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만들어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원장님과 대담은 항상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